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체제 균열 조짐 그리고 동요, 체제 동요라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조금씩 그 태영호 공사의 망명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실들이 조금씩 더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초대했습니다.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기획이사,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정원이 태영호 공사 건에 대해서는 잔여 귀국령을 북한이 내린 것이 하나의 단초가 된 것 같다고 했는데 그걸 먼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어제 국정원에서 국회에 가서 그 사항을 소상히 좀 보고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태영호의 탈북했던 그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잔여 귀국령이 내려짐으로 해서 했거다 일 겁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뭐 단일한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그야말로 촉발 변수가 트리거링이라 그러죠. 아마 결정하는데 아마 그 시기를 결정하고 하는데 중요한 그 계기가 되지 않느냐. 방아쇠를 당겼다는 거죠. 그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태영호 공사는 외교관 이전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요. 북한의 미래를 무척 잘 알고 있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돌아가게 되면 자녀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을 겁니다. 공과대학 잘 나와서 해봐야 해커 되는 것밖에 최고의 길일 것이고요. 뭐 당간부 되면은 인민들 덩쳐서 지금 부패로 그렇게 해서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아니면 외교관 대를 이어봐야 무역하고는 밀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자녀들에게 그런 것 대이어서 뭔가를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회의적일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 당국이 갑자기 근데 느닷없이 왜 25세 이상 자녀들 다 들어와라, 외교관 자녀들. 그럼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 통일부 그리고 정보당국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약 40명의 해외 공관 주재원들 그리고 무역 일꾼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최근 2, 3년 사이에 40여 명이요. 네, 과거에 비하면 꽤나 큰 숫자입니다. 네. 북한이 뭐 외무성 통틀어봐야 외국에 실제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들 문제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25살 되면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본인들이 직접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름 밝힐 수 없겠으나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고위급 외교관들이 혹은 뭐 여기 공작원 출신 외교관들이 제가 아는 사람만 4~5명이 됩니다. 다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 때문에 실제로 본인들이 한국에 왔다가 지금 외국에 가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기 왔다가 다시 또 외국으로 간 분들도 있군요. 그렇죠. 네, 그만큼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를 두고는 아버지들이 네. 정말 그 본인 기대 이상의 노력을 견주하고 있다. 이것도 북한 당국자들 알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25살 정도 되면 뭐 완전 성인이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북한으로 사람이지만 해수에 들어가야 또 다른 탈북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북한 외교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그 자녀들이 뭐 20세 넘어서 대한민국에 오면 이 체제에 적응을 할 수는 있을까? 여기서 또 경쟁이 있을 텐데 거기서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고민을 할 테고 또 여기서 드는 비용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까 하는 것도 아마 고려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들 얘기를 하시던가요? 그 제가 아는 이분은 부부 공작원 출신인데 유럽국에 다시 유럽에 나갔습니다. 네네. 이분은 순전히 자식 때문에 한국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와서 다 성장해서 왔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떨어지거든요. 대한민국에 자란 청소년들하고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거면 원래 있던 곳에서 하지만 그분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요건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과거에 북한 외교관들보다는 훨씬 나은 환경에 처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사실 외교관들도 혹은 북한에서 거의 간받은 사람들도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꽤 많이 상당수가 한국에 있지만 본인들이야 뭐 이제 뭐 사실 나이도 다 됐는데 자녀들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그래서 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외국의 외교관, 북한의 외교관들은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밀수를 하거나 해서 통치자금 마련하는 게 주요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기록돼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든 만지다 보면은 짜투리 돈이 생기거나 어쨌든 본인이 유용할 만한 돈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본인이 마음 먹으면 충분히 빼돌릴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도 태공사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진 건 아니지만 그 임페리얼 칼리지는 둘째 아들, 임페리얼 칼리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등록금만 한 4천만 원 이상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 입학하려고 그러다가 입학을
아직 안 한 상태지만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걸 따지게 되면 일단 태공사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그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거의 뭐 외국이나 다름없이 큰 아이고요. 그런 아이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한국 사회에서 인터내셔널한 일이 한국의 문화 속에서도 충분히 경쟁력도 갖출 수 있을 거다고 예. 아마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하나 더 제가 보충해 드리면 네. 소환령 내린 것을 보면은 제가 알기로 2009년에 보면은 그때 가족 동반 외교관들의 가족 동반 그거를 조금 제한을 조금 완화시켰었습니다. 2009년. 2009년이 김정은이 후계자가 되고 나서 그때 이제 활동하기 시작한 시점이었거든요. 굉장히 좀 완화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굉장히 엄격하게 완전히 분리시켰었는데 그러다가 2009년부터 조금 완화되어 있었거든요. 있었다가 이거 다시금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다시금 소환해서 완전 분리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느냐. 아마 나름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 경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조금 그런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가 아마 이번에 좀 허를 찔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부모하고 함께 해외에서 살던 그런 경험이 있는 태공사 아들들 같은 그런 그 청소년들이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는 사례도 실제로 있다면서요? 실제로 있었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확히 시기적으로 무슨 정책을 세우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탈북 사례가 늘어날 때 자녀들을 아예 못 보내게 외국으로 안 보내게 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김정일 때. 그리고 어떤 때는 자녀들을 한 명만 데리고 기본적이긴 하지만 한 명만 데리고 나가서 나머지 자녀들은 북한에 남겨두고 그렇게 자랐지만 그래도 외국에서 자란 사람들이 성장한 애들이 아버지가 당국으로부터 서한 명령을 받고 간다. 부모들은 어차피 가겠지만 자녀들은 정말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자란 환경을 버리고 다시 북한에 간다.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탈북해 온 청소년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자녀 문제 때문에 외교관들이 대한민국을 선택한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예. 태영공사 둘째 아들도 그 자기 SNS인가요? 그 게임 거긴가요? 노스 코리아 is 베스트 코리아라고 해서 처음에는 그 북한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느끼나 보다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시니컬하게 그렇게 썼다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 태영공사 아이들 같은 것도 그렇고 외국에서 그 살았던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SNS 못 쓰게 되죠. 인터넷 못 쓰게 되죠. 북한 들어가게 되면 아무것도 막힌 데서 살아라 그러면 우리 한국 아이들 북한 가서 살아가면 살 수 있겠습니까? 밥 먹으면서도 이렇게 하고 게임하고 SNS 친구하고 카톡하고 이런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 똑같은 환경에 살았던 아이들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살아라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는 지옥입니다. 그러니 뭐 당연히 안 들어가려고 그럴 테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김정은 정권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그래서인지 그 안에 있는 청소년들한테도 통제, 단속 여러 가지 교육 이런 것들 강화하고 있다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청소년 교육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죠. 기본적으로 북한 당국이 청소년 교육에 중점을 두는 건 남선 그 영상물, 드라마나 음악 이런 것들을 소위 한일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소위 백공구 상무 2004년 10월 9일 날에 김정일이가 이제 남선 드라마를 못 보게 하라, 차단하라. 그래서 상무 조직을 만들었던 경우도 있는데 그 지금까지 쭉 가동하고 있는데 핵심은 청소년들이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한의 인민재판하는 소위 공개재판하는 그 내부 공개 청사라는 영상을 이제 들여다가 보니까 앞줄에 쭉 10대 초중반의 학생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처형 장소에서 벌 받는 거죠, 나름대로. 애들이 몽땅 다 남선 드라마를 받고 몇 번 받고 어디서 받고 이런 그 비판들을 하던데, 자아 비판을. 그만큼 북한의 청소년들이 남선 드라마 한두 개 보는 거는 정말 일도 아니고요. 여기에 북한 당국이 당황망조해 있고 2010년도에 김정은이 이런 지시를 내린 적도 있습니다. 군대에 입대하는 청소년들이 북한에는 군대에 만 17살에 이제 입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수첩에 남선 노래 가사를 적어가지고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왜 통제 못하느냐 하는데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만큼 애들이 외부의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고 그게 지금 북한 당국으로서는 김정은으로서는 최대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씀하신 공개 처형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실제로 벌어지는 것을 촬영해 온 것을 직접 보신 겁니까? 그렇죠. 몰래 카메라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그 찍는 건데 북한 주민들도 이제 알고 있거든요. 공개 재판을 하면 이제부터 약 2달 후에 공개 청사를 할 거다. 그것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찍은 건데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가 남선 드라마나 남선 라디오 들은 거 여기에 대한 처벌
자아 비판 그리고 처형 내용들이 담겨져 있던 겁니다. 예. 그걸 목숨 걸고 그렇게 찍는 것은 왜 찍는 것인가요? 아마 첫째는 던이 되겠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아. 한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이나 미국에서. 네. 둘째로는 북한의 그런 열악한 상황을 그래도 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작용했을 거다라고 봅니다. 예. 최근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체제 균열, 동요라는 그 용어까지 썼는데 김정은이 장성택 흔적 지우기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오늘 나왔단 말입니다. 이건 어떤 시각에서 해석하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좀 그 김정은이 올 6월에도 그러고요. 어쨌든 뭐 해당화라는 이름을 없애거나 뭐 대동강이라는 이름을 없애거나 상호나 뭐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해당화라는 것은 이제 북한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들인데요. 네. 장성택의 해당화 그 계획이라고 그래서 외화벌이 했던 장성택이 했던 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랬기 때문에 해당화라는 이름 자체에 대해서 이제 김정은은 굉장히 좀 거기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기도 하고요. 네. 대동강은 잘 알려진 바처럼 그 처형할 때 장성택 처형할 때 그 문헌에도 나와 있습니다. 대동강 그 타일 공장에 이 모자이크로 김일성, 김정일 그 이 모자이크 상을 하나 그 하자는 그 계획을 추진했었는데 예, 예. 그것을 장성택의 그 신복인 장수길이가 그것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 장성택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처형의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당화, 대동강 이거에 대해서는 김정은은 굉장히 그 트라우마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해당화 이름을 류경으로 바꾸라고 했다는 네. 류경은 뭐죠? 류경이라는 이름 많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네. 대표적으로 북한의 그 유경 호텔이라고 해가지고 네. 뭐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만 105층짜리 호텔에 이제 그것도 어떻게 장성택이의 기능이 꽤나 많았거든요. 그래서 장성택이의 이름이라든가 장성택이의 사회 흔적을 김정은이 아마 치를 떠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 지나가다가도 공장 현재 시찰하다가도 도무지 이 행정부 놈들이 그 장성택 놈이 영향을 안 미친 것이 없구나라고 하면서 뜨더라 부셔라 하고 있다는데 사실 북한 주민들이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거든요. 유경 호텔도 장성택이 헌신한 거고요. 네. 지금 북한에서 사실 김정은의 공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청춘거리도 장성택이 기본적으로 총책임을 졌던 거거든요. 그 창전거리 이런 것들이 다 그건 나름대로 있으니까 김정은은 그야말로 정말 본 곳마다 가는 곳마다 장성택의 흔적이 있으니까 네. 참 그 마음이 쓰일 거다. 예. 장성택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이러면 최대 계파를 형성했던 그 엘리트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형 장성택의 형이었던 장성울과 이제 평방사령관, 민방위 부장 같은 걸 하면서 군의 대장을 하면 신망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장성택 같은 경우는 당의 간부였지만 형을 통해 가지고 군의 인맥들을 쫙 그렇게 할 수 있었고요. 당원의 그 당 행정부장을 하면서 그 전에 이제 지도부 부부장을 했지만 그걸 하면서 공안부터 시작해 딱 그게 다 당과 정의 조직들을 다 그 심을 수 있었고요. 네, 그렇게 네. 했기 때문에 장성택은 아마 그 북한 내부에서 가장 큰 그 핵심 엘리트 핵심 그 수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으로서는 그 장성택 처형 이후에 그 잔당이라 그럴까요? 뭐 그에 대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아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도 불안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아직도 네. 본인이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또 전공한 것 중에 하나 권력 이론을 제가 전공을 했었는데요. 네, 네. 보면은 미셸 푸코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미셸 푸코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왕정 때 공개 처형을 통해서 왕의 권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이 결국은 단단하지만 깨어지기 쉬운 권력이었다고 미셸 푸코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대 권력은 숨어서 은밀하게 되는 권력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의 북한의 권력이 대단히 그렇게 단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또 깨어지기 쉬운 권력일 수 있다라는 네. 것이 제 요즘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예. 미셸 푸코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끝낼 시간이 다 가까운 것 같은데요. 이 류경이 아마 좀 전에 그 평양의 또 다른 이름, 아마 옛 이름인 것 같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그 자막으로 보여드린 평양 민속공원은 아예 폭파해버리라라고 김정은이 지시를 했다는데 평양 민속공원이라는 건 어떤 데인가요?
평양에도 이제 저는 평양에서 자랐으니까 민속공원, 민속촌이 있었습니다. 민속촌이군요. 조그맣게 있었는데 장수리가 크게 했죠. 근데 이 크게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이 핵심은 민속공원에 그 폭파했던 거는 건설 당시 그 주변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있는데 예. 그것보다 장성택이 지시해서 더 큰 그 다른 여타의 기념물을 만들었다. 이걸 김정은이가 이제 사귀질 못해서 싹 없애버려라, 북한 말로 갈아버려라. 그래서 폭파됐고 그게 위성 사진에도 지금 나와 있는 것이죠. 예. 2012년에 보면 이제 강성대국 진입해라 그래서 2012년까지 북한 당국에서 김정은이가 이제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거대 사업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평양의 10만 호 건설 사업이었는데요. 뭐 3만 호도 못 하다가 의용부용돼서 지금 뭐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희천 발전소 그걸 완공을 했습니다. 그 4월 5일 날 2012년 4월 5일 날 완공을 했는데 지금까지 전력 생산했다는 이야기는 못 듣고 있고요. 또 하나가 있는 게 이제 평양 민속공원입니다. 그 2012년 4월 15일 그 김일성 생일을 맞춰서 개관 오픈했습니다. 했었는데 이제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이제 동상물들이 일부러 축소했다는 겁니다. 김일성, 김정일이 그 다른 데보다 적게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장성택 스스로가 이 영모 반역을 위해서 스스로를 더 위험을 가시하려고 그랬다라는 게 김정은의 이제 생각이었고 그래서 없애버려라 그랬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김성민 대표님께서 북한에 지금 남아 있는 주민들을 많이 접촉하시고 계속 안을 들여다보고 계시니까요. 지금 북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점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한 가지만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이 장적인 목표가 자유 통일이라고 봤을 때 이런 변천하는 그 외부의 환경 그리고 사실 북한 주민들은 외교관들이 한국에 온 것 자체 모르고 있습니다. 외교관들만의 탈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북한 당국의 통제 밖에서 한국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오고 있는데 기본 우리의 통일의 대상이라고 하는 북한 주민들은 모른다. 이런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대북전단 라디오를 통해서 저들에게 탈북 소식뿐만 아니라 변천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상이라든가 김정은을 국제재판소로 보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는 게 가장 좋은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수단은 어떤 것이 되건 어쨌건 북한 주민들한테 계속 그 실상을 정세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기획이사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